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쉬어가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깊고 깊은 상월짜기.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된 느티나무가 마을을 지키듯 서 있었고 그 너머로 기와지붕이 첩첩이 쌓인 큰 부잣집이 한 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마을 사람들에게 김진사 댁이라 불리었는데 소슬대문은 하늘을 찌를 듯 위험이 있었고 담장은 높아서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밖에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고 가을이면 감나무에 붉은 감이 주렁주렁 열리는 풍요로운 집이었지만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면 집 안 곳곳에서 스산한 바람소리가 들려와 지나는 사람들의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묘한 기운이 감돌곤 했습니다. 이 커다란 기와집에는 마음씨 곱고 부지런한 딸 연화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의 어머니는 연화가 아주 어릴 적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것이라고는 낡은 비단 저고리 한 벌과 맑고 깊은 눈망울 뿐이었지만 연화는 아버지를 공경하고 집안의 어른들을 섬기며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자라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런 연화를 보며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따로 없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만 정작 집 안에서의 그녀는 찬밥 신세나 다름없었습니다. 김진사가 새어머니인 박씨를 맞이하면서부터 집안의 온기는 사라지고 차가운 냉기만이 연화의 방을 감싸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박씨는 겉으로는 웃는 낯을 하고 있었으나 속은 숯검정처럼 검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박씨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데리고 온 아들이 하나 있었으니 이름은 칠성이었습니다. 칠성은 나이가 찼음에도 불구하고 철이 없고 먹을 것만 밝히는 탓에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곤 했지만 박씨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금쪽 같은 자식이었습니다. 그녀는 김진사의 재산을 모두 칠성에게 물려줄 생각만 하고 있었기에 전처 소생인 연화가 눈의 가시처럼 거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침 해가 뜰 무렵이면 박씨는 칠성의 이불을 봐주며 단잠을 깨우지 않으려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겼지만 연화에게는 닭이 울기도 전부터 부엌으로 나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라며 호통을 치곤 했습니다. 찬물에 손이 터져 피가 배어 나와도 연화는 묵묵히 그 아픔을 참아내며 하루를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어느 늦가을 찬 서리가 지붕 위에 하얗게 내려앉은 아침이었습니다. 김진사는 한양으로 장사를 떠나기 위해 채비를 서두르고 있었고 집안 식구들은 대문 앞까지 나와 그를 배웅했습니다. 김진사는 떠나기 전 연화의 손을 꼭 잡으며 집안을 잘 부탁한다고 다녀올 때 예쁜 비단신을 사오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연화는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뒤에서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는 박씨의 시선이 느껴져 애써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탄 말이 고개를 넘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연화는 대문 앞을 떠나지 못했고 찬바람만이 그녀의 얇은 치맛자락을 흔들며 지나갔습니다. 가장 든든한 방패막이었던 아버지가 집을 비우게 되자 연화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검은 먹구름처럼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자마자 박씨의 태도는 돌변했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연화에게 온갖 힘든 일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콩쥐 팥쥐 이야기에 나오는 계모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정도로 박씨는 연화가 잠시라도 허리를 펴고 쉬는 꼴을 보지 못했습니다. 넓은 마당을 하루에도 몇 번씩 쓸게 하는 것은 예사였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 항아리를 가득 채우라고 시키거나 산더미처럼 쌓인 빨래를 던져주며 해가 지기 전까지 다 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연화는 부르튼 손을 호호 불어가며 묵묵히 일을 했지만 박씨는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차거나 트집을 잡기 일쑤였습니다. 하인들조차 그런 연화가 안쓰러워 몰래 일을 도와주려 했지만 박씨의 서슬퍼런 눈초리가 무서워 선뜻 나서지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특히 박씨는 식사 때가 되면 칠성과 연화를 노골적으로 차별하곤 했습니다.
칠성의 밥상에는 윤기가 흐르는 흰 쌀밥에 고기 반찬이 올라갔지만 연화의 밥그릇에는 식어 빠진 보리밥과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칠성은 제 어미가 챙겨준 고기 반찬을 입안 가득 우겨 넣으며 쩝쩝 소리를 내어 먹었고, 심지어 연화의 밥상에 있는 반찬까지 탐을 내며 젓가락을 들이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박 씨는 나무라기는커녕 우리 아들이 한창 클 때라 먹성이 좋다며 제 밥그릇에 밥을 덜어주며 흐뭇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목이 메어 밥이 넘어가지 않았지만 배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를 감추기 위해 억지로 밥알을 씹어 삼키며 눈물을 속으로 삼켜야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연화가 뒷마당에서 장독을 닦고 있을 때였습니다. 칠성이 심심함을 참지 못하고 뒷마당으로 와서 연화가 깨끗이 닦아놓은 장독 뚜껑에 흙탕물을 튀기며 장난을 쳤습니다. 연화가 놀라 그러지 말라고 말렸지만 칠성은 되려 혀를 내밀며 약을 올리고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소란을 듣고 달려나온 박 씨는 상황을 알아보지도 않고 다짜고짜 연화의 등짝을 내리치며 귀한 아들이 노는데 어디서 누나가 되어가지고 소리를 지르느냐며 호통을 쳤습니다. 연화는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변명 한마디 하지 못하고 다시 물을 길어와 더러워진 장독을 처음부터 다시 닦아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눈물방울이 장독 위로 뚝뚝 떨어져 흙탕물과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집안일을 도와주는 월매 할멈은 이 집에서 30년 넘게 일해온 터줏대감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김진사의 전부인 즉 연화의 친어머니를 모셨던 사람이기에 연화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월매 할멈은 박 씨가 보지 않을 때 슬쩍 연화에게 다가가 누룽지나 삶은 고구마를 쥐어주며 위로하곤 했습니다. 아가씨, 조금만 참으셔요. 대감마님이 돌아오시면 다 괜찮아질 겁니다라고. 속삭이는 할멈의 주름진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연화에게는 그나마 월매, 할멈의 따스한 눈빛과 작은 배려가 이 차가운 집에서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월매 할멈조차 박 씨의 표독스러운 성격을 알기에 대놓고 연화를 감싸줄 수는 없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땅거미가 내려앉으면 김진사 댁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박 씨는 안방 아랫목에 앉아 칠성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거나 비단옷을 입혀보며 즐거워했지만 연화는 부엌 한 구석 쪼그려 앉아 남은 설거지를 하거나 밤늦도록 다듬이질을 해야 했습니다. 다듬이 방망이 소리가 또닥또닥 밤하늘로 퍼져나가면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김진사 댁딸이 또 늦게까지 잠을 못 자는구나 하며 혀를 찼습니다. 달빛이 문창호지에 은은하게 비칠 때쯤에야 연화는 호팁을 하나뿐인 차가운 방에 몸을 눕힐 수 있었는데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에 몸을 웅크리고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꿈속에서라도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 간절히 빌었지만 고단한 몸은 꿈도 꾸지 못한 채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박 씨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문득 무서운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김진사가 이번 장사에서 큰 돈을 벌어오면 그 돈으로 땅을 더 사고 집을 늘릴 것이 분명한데 만약 김진사가 갑자기 변이라도 당하거나 나중에 재산을 물려줄 때가 되면 장녀인 연화에게 큰 몫이 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 칠성이가 이 집의 모든 것을 차지해야 하는데 저 계집애가 있는 한 그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박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물 한 그릇을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았는데 앙상한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귀신의 손짓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밤의 어둠보다 더 깊고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독버섯 같은 악한 마음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박 씨는 더욱 교묘하게 연화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밥에 돌을 섞어놓고는 연화가 밥을 짓다 흘렸다며 누명을 씌우기도 하고 칠성이 깬 그릇, 조각을 연화의 방 앞에 두어
그녀가 다치게 하려는 수작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연화는 영문도 모른 채 밥을 먹다가 돌을 씹어 이가 상할 뻔하기도 하고 방문을 나서다 발을 베어 피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단 한 번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부족하고 부주의해서 일어난 일이라 여기며 스스로를 자책할 뿐이었습니다. 착하기만 한 연화의 모습은 오히려 박 씨의 화를 돋우는 꼴이 되었고, 박 씨는 저 아이가 없어지지 않으면 내 속이 타들어가 죽을 것 같다며 이를 갈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자 날씨는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찬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고 마당의 장독대에는 하얀 성에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가 떠난 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었지만 한양에서는 아무런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아버지가 무사하신지 걱정되어 매일 밤 정화수를 떠놓고 달림에게 빌었지만 박 씨는 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 집안의 실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하인들을 쥐락펴락했습니다. 그녀는 곡간 열쇠를 허리춤에 차고 다니며 쌀 한 톨 내어주는 것조차 아까워했고, 심지어 거지들이 동량을 와도 소금을 뿌려 쫓아낼 정도로 인심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댁 인심이 예전 같지 않다며 수군거렸지만 박 씨의 귀에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칠성이 감기 기운이 있어 콜록거리자 박 씨는 난리가 난 듯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읍내 의원을 불러오라, 소리치고 몸에 좋다는 약재란 약재는 모두 구해와 다리느라 온 집안에 한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박 씨는 연화에게 약탕관 앞을 지키며 불 조절을 잘하라고 시켰는데, 연화는 매운 연기에 눈물을 흘리며 밤새 부채질을 해야 했습니다. 칠성은 따뜻한 아랫목에서 어미가 떠먹여주는 약을 받아먹으며 응석을 부렸고, 연화는 밖에서 떨며 동생의 쾌유를 빌었습니다. 박 씨는 칠성의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며 내 새끼 하며 애지중지했지만 밖에서 기침을 하는 연화에게는 시끄러워 애가 깬다며 입을 다물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박 씨 마음속에 자리 잡은 악한 생각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연화를 괴롭혀서 내쫓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연화가 시집을 가게 되면 혼수다 뭐다 해서 재산이 축날 것이고, 만약 김진사가 연화를 끔찍이 아끼는 마음에 땅 문서라도 쥐어주면 큰일이라는 계산이 섰습니다. 차라리 연화가 병이라도 걸려 조용히 사라져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무서운 상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박 씨는 시장에 나갈 때마다 약재상 앞을 기웃거리며 독초에 대해 묻거나 사람들이 잘 모르는 버섯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은밀하고 조심스러웠지만 사람의 눈을 피할 수는 있어도 하늘의 눈을 피할 수는 없는 법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칠성은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배가 고프다며 칭얼거렸습니다. 박 씨는 부엌으로 들어가 남은 밥과 반찬을 챙겨왔지만 칠성은 맛이 없다며 그릇을 엎어버렸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그릇이 깨지고 음식물이 방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박 씨는 화를 내기는커녕 칠성을 달래며 내일은 더 맛있는 것을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는 깨진 그릇 조각을 치우라고 연화를 불렀습니다. 자다가 일어난 연화는 부스스한 눈으로 방에 들어와 묵묵히 깨진 조각을 줍고 걸레로 바닥을 닦았습니다. 박 씨는 엎드려 바닥을 닦는 연화의 뒷모습을 보며 싸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네가 이 집에서 할 일은 이런 허드렛일 뿐이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나 보자 하는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마을에는 첫눈 소식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잿빛으로 변하고 공기 중에는 물기가 가득했습니다. 연화는 마루 끝에 앉아 회색빛 하늘을 올려다보며 아버지가 사오시겠다고 한 비단신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오시면 이 추운 겨울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텐데,
아버지가 오시면 새어머니의 구박도 조금은 줄어들 텐데 하는 희망을 품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가올 눈보라보다 더 차갑고 매서운 시련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기와집 굴뚝에서는 저녁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그 연기마저도 어딘가 쓸쓸하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어느 장날 박 씨는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읍내로 향했습니다. 칠성에게 줄 맛있는 고기도 사고 겨울을 날 솜도 사야 한다는 핑계였지만 그녀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박 씨는 사람들이 붐비는 시장통을 지나 인적이 드문 뒷골목에 허름한 약방을 찾았습니다. 그곳은 주인의 얼굴도 잘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곳이었는데 독이 있는 풀이나 남몰래 쓰는 약을 판다는 소문이 도는 곳이었습니다. 박 씨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약방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품속에는 남편 몰래 모아둔 쌈짓돈이 두둑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약방에서 나온 박 씨의 표정은 묘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품속 깊이 숨겨온 작은 종이봉투가 그녀의 심장을 빠르게 뛰게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 씨는 마주치는 마을 사람들에게 평소보다 더 상냥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자신의 검은 속내를 들키지 않으려는 가식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그 종이봉투를 장롱 깊숙한 곳, 아무도 찾을 수 없는 비밀스러운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거울을 보며 흐트러진 머리를 매만지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될 거야. 칠성이를 위해서라면 나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어. 그날 저녁 집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개들도 짖지 않고 쥐 죽은 듯 고요했는데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과도 같았습니다. 연화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뚜껑을 여는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고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무언가 불길한 형상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월매 할멈도 안주인의 거동이 수상쩍다며 연화에게 눈치를 주었지만 순진한 연화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날씨 탓이려니 몸이 고단해서 그러려니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산짐승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김진사 댁 사랑채의 불은 꺼졌지만 안채 박 씨의 방에서는 희미한 호롱불 그림자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잠든 칠성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이 넓은 기와집과 기름진 논밭을 모두 물려주기 위해서는 독한 마음을 먹어야 한다고 어미로서 자식을 위해 못할 일이 무엇이냐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속삭였습니다. 창호지에 비친 박 씨의 그림자가 마치 춤을 추듯 기괴하게 일렁겼고 바깥바람 소리는 그 비뚤어진 모정에 장단을 맞추듯 더욱 거세게 휘몰아쳤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방에서 낡은 이불을 끌어당기며 잠을 청하고 있었지만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문득 어머니가 사무치게 그리워져 눈을 감고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꿈속에서라도 어머니가 나타나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를, 이 외롭고 힘든 시간을 견딜 힘을 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연화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베개를 적시고 있을 때 박 씨의 방에서는 내일 있을 일을 계획하는 차가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새벽달기 울고 동이 터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아침인 듯 보였지만 김진사 댁을 감싸고 있는 공기는 전날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마당에 쌓인 낙엽들이 바람에 뒹굴며 서걱거리는 소리를 내었고 하늘은 금방이라도 눈을 쏟아낼 듯 낮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곧 이 집안에 닥쳐올 것엔 파도를 예고하듯 날씨는 을씨년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박 씨는 방문을 열고 나오며
마당을 쓸고 있는 연화를 싸늘한 눈빛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연민이나 망설임은 없었고 오직 차가운 결의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이 대나무 숲을 흔들며 스산한 소리를 내던 그 무렵 김진사 댁의 분위기는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롭기 그지없었습니다. 박 씨가 읍내에서 돌아온 이후로 집안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는데 하인들은 안주인의 눈치를 보느라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부엌을 수시로 드나들며 무언가를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고 누구라도 부엌 근처에 얼씬거리면 불같이 화를 내며 쫓아냈습니다. 연화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러 들어갔다가 박 씨에게 핀잔을 듣고 쫓겨나기 일쑤였는데 그럴 때마다 박 씨의 눈빛이 마치 먹이를 노리는 뱀처럼 서늘하게 빛나고 있어 등골이 오싹해지곤 했습니다. 박 씨가 읍내 약재상에서 몰래 사온 정체불명의 봉투는 그녀의 장롱 깊숙한 곳 겹겹이 쌓인 비단 이불 사이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그 봉투를 꺼내어 내용물을 확인하며 혼자만의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것은 냄새도 없고 색깔도 평범해 보였지만 아주 적은 양으로도 사람의 기력을 쇠하게 하고 끝내는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독초 가루였습니다. 박 씨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이 모든 것은 내 아들 칠성이를 위한 것이니 하늘도 나를 용서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그녀의 비뚤어진 모정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죄 없는 연화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집안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던 월매 할멈은 빨래를 널다가 우연히 부엌 쪽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부엌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그 틈으로 박 씨가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끓고 있는 탕약관에 집어넣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칠성 도련님이 감기가 다 나았는데 또 무슨 약을 다리는 것일까 의아해하던 찰나 박 씨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황급히 문을 닫는 것을 보고 월매 할멈은 직감적으로 무언가 불길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30년 넘게 남의 집 살림을 살아온 할멈의 눈썰미는 매섭기 그지없었고 안주인의 저런 은밀한 행동 뒤에는 반드시 검은 속내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부터 집안에는 묘하고 비릿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밥 짓는 냄새도 아니었고 구수한 된장국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풀을 지식여 놓은 듯 하면서도 코끝을 톡 쏘는 그 냄새는 부엌을 중심으로 은은하게 퍼져 나갔습니다. 칠성은 코를 킁킁거리며 이게 무슨 냄새냐고 투덜거렸지만 박 씨는 쥐를 잡으려고 놓은 양냄새라며 둘러대고는 칠성의 입에 사탕을 물려 조용히 시켰습니다. 하지만 예민한 월매 할멈은 그 냄새가 단순한 쥐약 냄새가 아님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오장을 뒤틀리게 만드는 독한 기운을 품고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마당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어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칠성은 날이 갈수록 식탐이 늘어만 갔는데 끼니 때마다 고기 반찬이 없으면 밥상을 걷어차고 울며 불며 떼를 썼습니다. 박 씨는 그런 아들이 안쓰럽다며 곶감이며 꿀단지며 닥치는 대로 꺼내어 먹였지만 칠성의 배는 채워지지 않는 항아리처럼 계속해서 먹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연화가 먹으려던 누룽지까지 빼앗아 먹고는 누나는 밥만 축내지 말고 일이나 하라며 막말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연화는 동생의 철없는 행동에 상처를 받았지만 어머니가 안 계신 빈자리를 자신이 채워줘야 한다고 생각하며 묵묵히 참아냈습니다. 그러나 칠성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어미인 박 씨의 욕심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혀를 차게 만들었습니다. 박 씨는 거사를 치르기로 결심한 날을 하루 앞두고 연화에게 갑작스러운 친절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연화에게 다가와 날씨가 추운데 옷은 춥지 않느냐며 묻기도 하고 아버지가 오실 때까지 건강해야 하니
내일은 특별히 보양식을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새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당황스러웠지만 혹시라도 아버지가 오실 때가 되어 마음을 고쳐먹으신 건 아닐까 하는 순진한 기대를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절한 목소리 뒤에는 차갑게 번뜩이는 칼날이 숨겨져 있었고 웃는 얼굴 뒤에는 무서운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연화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월매 할멈은 박 씨가 연화에게 다정하게 말을 거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가슴을 쳤습니다. 호랑이가 쥐를 잡아먹기 전에 잠시 가지고 노는 꼴이지 저 여자가 절대 객과천선할 위인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멈은 박 씨가 안방으로 들어간 틈을 타 서둘러 뒷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연화가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장독대를 닦고 있었는데 할멈은 주위를 살피며 연화의 소매를 잡아당겨 구석진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연화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자 할멈은 검지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용을 했습니다. 아가씨 내 말 잘 들으셔야 해요. 지금 안주인 마님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월매 할멈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잘해주시는 걸 믿으면 안 됩니다. 옛말에 웃는 나체침 못 뱉는다지만 저 웃음 속에는 독이 들어있을지도 몰라요. 연화는 할멈의 말에 고개를 갸웃거리며 할멈 그래도 어머니신데 설마 저에게 해를 끼치시겠어요? 아버지가 곧 오시는데 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연화의 착하고 순진한 마음에 할멈은 답답해서 가슴을 치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험한 말을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연화의 거친 손을 꼭 잡으며 간곡히 부탁할 뿐이었습니다. 아가씨 세상에는 피를 나다는 형제간에도 칼을 겨누는 일이 있어요. 하물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이인데 오죽하겠습니까? 내일 마님이 주시는 음식은 절대 넙죽 받아먹지 말고 살피고 또 살피셔야 합니다. 알겠지요? 할멈의 진지한 눈빛의 연화도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조금은 느꼈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설마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해한다는 것, 그것도 한 집에 사는 가족끼리 그런 일을 벌인다는 것은 연화의 맑은 영혼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바람은 더욱 거세져 문풍지를 찢을 듯이 울어댔습니다. 박 씨는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부엌으로 나와 가마솥에 물을 붓고 불을 지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이 박 씨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고 벽에 비친 그림자는 춤추는 도깨비처럼 일렁겼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꺼낸 약봉지를 떨리는 손으로 가마솥에 털어 넣었습니다. 물이 끓어오르며 하얀 거품이 일자 박 씨는 국자로 휘휘 저으며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습니다. 이것만 먹으면 모든 게 끝나는 거야. 우리 칠성이 세상이 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광기에 젖어 있었고 눈빛은 이미 이성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칠성은 자다가 목이 말라 깨어났다가 부엌 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고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어미가 밤늦게 혼자 맛있는 것을 해먹나 싶어 살금살금 부엌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어머니가 솥앞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칠성은 벌컥 문을 열고 들어가 엄마 나도 줘,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왜 혼자만 먹어 하며 떼를 썼습니다. 박 씨는 화들짝 놀라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고 칠성을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돼. 이건 네가 먹을 게 아니야. 썩 방으로 들어가지 못해. 평소에는 오냐오냐 하며 모든 것을 받아주던 어머니가 귀신 같은 형상으로 소리를 지르자 칠성은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박 씨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황급히 솥뚜껑을 닫고 칠성을 달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아가,
이건 약이야. 아주 쓴 약이라서 네가 먹으면 큰일 나. 내일 아침에 아주 맛있는 고깃국을 끓여줄 테니 어서 자거라. 박 씨는 식은땀을 흘리며 칠성을 재웠지만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려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하마터면 애지중지하는 아들에게 독을 먹일 뻔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박 씨는 더욱더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하며 내일 아침에는 기필코 실수 없이 일을 처리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박 씨는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인들에게는 오늘은 내가 직접 아침상을 차릴 테니 아무도 부엌에 들어오지 말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하인들은 마님의 변덕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도 덕분에 아침 일손을 덜었다며 내심 좋아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월매 할멈마는 불안한 눈빛으로 부엌 쪽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오늘따라 검고 탁하게 보이는 것은 기분 탓일까 아니면 다가올 불행을 예고하는 신호일까. 할멈은 마른 침을 삼키며 연화가 일어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별당으로 향했습니다. 연화는 밤새 뒤척이다 늦게 잠이 들어 아침 일찍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눈을 뜨니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고 밖에서는 그릇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늦잠을 잤다는 사실에 놀라 허둥지둥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오니 마당에는 이미 밥상들이 차려지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부엌에서 나와 연화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딸 일어났니? 어제 내가 늦게까지 일 시켜서 피곤했을 텐데 오늘은 푹 쉬라고 일부러 깨우지 않았다. 어서 세수하고 와서 밥 먹자꾸나. 그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연화는 어제 월매 할멈이 했던 말이 떠올라 덜컥 겁이 났습니다. 박 씨는 가마솥에서 펄펄 끓는 국을 2개의 그릇에 나누어 담았습니다. 하나는 칠성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연화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해둔 독약 섞인 국물을 연화의 국그릇에만 몰래 부었습니다. 그리고는 숟가락으로 휘휘 저어 섞은 뒤 혹시라도 헷갈리지 않게 국그릇의 위치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연화의 국그릇에는 고기도 듬뿍 담아 의심을 사지 않도록 했고 칠성의 국그릇은 평소보다 고기를 조금 덜 담았습니다. 칠성이가 자기 국을 탐내지 않게 하려는 얕은 속임수였지만 식탐 많은 칠성에게 그것이 통할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밥상이 안방으로 옮겨주고 온 가족이 둘러 앉았습니다. 김진사가 없는 자리는 허전했지만 박 씨는 마치 잔칫날이라도 된 것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화의 앞에 독이 든 국그릇을 정성스럽게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연화야, 그동안 고생 많았지. 이 국 먹고 기운 차려서 아버지 오시면 건강한 모습 보여드려야지. 고기도 많이 넣었으니 남기지 말고 다 먹어라. 연화는 국그릇에서 올라오는 김을 바라보며 망설였습니다. 구수한 고깃국 냄새 사이로 어제 맡았던 그 비릿한 향이 섞여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칠성은 자기 밥상에 놓인 국을 휘저어 보더니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엄마, 내 국에는 고기가 별로 없잖아, 누나. 국에는 고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칠성은 젓가락으로 밥상을 두드리며 투정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당황하여 칠성의 손을 잡으며 말렸습니다. 아이고, 칠성아. 누나는 그동안 고기도 못 먹고 일만 했지 않니? 오늘은 누나 좀 챙겨주자. 내가 나중에 너 줄 고기는 따로 챙겨놨어. 하지만 이미 심통이 난 칠성의 귀에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화의 국그릇을 탐욕스러운 눈으로 노려보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굶주린 늑대 새끼와도 같았습니다. 연화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차마 국을 떠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월매 할멈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고 박 씨의 지나친 친절이 가시방석처럼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머뭇거리는 사이 박 씨는 재촉하듯 말했습니다.
왜 안 먹니? 국 식는다. 어서 한술 떠봐라. 내가 정성을 다해 끓인 거야. 박 씨의 눈은 웃고 있었지만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고 연화의 입만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갑자기 까마귀 떼가 요란하게 울어대며 지붕 위를 날아갔습니다. 불길한 징조에 연화는 흠칫 놀라 숟가락을 멈추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칠성이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도 고기 많은 국 먹을 거야. 칠성은 순식간에 손을 뻗어 연화의 국그릇을 낚아채듯 가져가 버렸습니다. 박 씨가 안 돼 라고 비명을 지르며 말릴 새도 없이 칠성은 자기 국그릇을 연화 쪽으로 밀어버리고는 연화의 국그릇을 차지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연화는 멍하니 보고만 있었고 박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일순간에 얼어붙었고 오직 칠성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박 씨는 떨리는 손을 뻗어 칠성의 국그릇을 빼앗으려 했지만 칠성은 몸을 돌려 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왜 그래? 나 이거 먹을 거야. 엄마 미워. 칠성은 국그릇을 들고 벌컥벌컥 마실 기세였습니다. 박 씨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머릿속이 하얘지며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꾸민 덫에 자신의 아들이 걸려든 꼴이 되었으니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아직 칠성이 국을 마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찰나의 순간 박 씨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몸을 날려야 할지 아니면 이 모든 사실이 들통나 파멸을 맞아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마당에서 일하던 하인들도 방 안에서 들려오는 소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평소에도 칠성 도련님의 투정은 있었지만 오늘 마님의 비명소리는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월매 할멈은 빗자루를 던져두고 안방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풍지 너머로 보이는 그림자들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할멈의 가슴에도 불안한 북소리가 둥둥 울려 퍼졌습니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돌이킬 수 없는 사단이 났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김진사 댁의 아침은 그렇게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따뜻해야 할 아침 식사 자리는 욕망과 음모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앞에 놓인 원래는 칠성의 것이었던 국그릇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국에서는 아무런 수상한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반면 칠성이 빼앗아간 국그릇에서는 여전히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며 달콤하면서도 치명적인 향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뒤바뀐 두 개의 국그릇, 그것은 앞으로 이 집안에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고 박 씨의 눈동자는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칠성은 국그릇을 입에 대고 꿀꺽 마시려는 순간 박 씨가 찢어지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칠성아 먹지마, 제발. 그 처절한 외침은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울려 퍼졌고 지나가던 까치들이 놀라 푸드덕 날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칠성의 입술은 국그릇에 닿아 있었고 기울어진 그릇에서 국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마치 정지한 듯 느리게 흘러갔고 모든 이들의 시선이 칠성의 입가에 고정되었습니다. 박 씨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우기도 전에 칠성의 목을대는 이미 꿀꺽하고 움직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은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고 박 씨의 눈앞에는 아들이 국을 삼키는 모습이 느린 그림처럼 펼쳐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식도로 넘어가는 소리가 천둥소리처럼 크게 들려왔고 박 씨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굳어버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칠성은 단숨에 국그릇의 절반을 비우고는 입가에 묻은 국물을 손등으로 쓱 닦아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아주 잠시뿐이었고
이내 그의 얼굴에는 묘한 기색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엄마 국 맛이 왜 이래? 뭔가 쓰고 이상한 냄새가 나. 칠성은 미간을 찌푸리며 혀를 내밀어 입술을 핥았습니다. 평소 먹던 구수한 고깃국 맛이 아니라 혀끝을 마비시키는 듯한 알싸하고 비릿한 맛이 입안에 감돌았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사색이 된 얼굴로 칠성에게 달려들어 남은 국그릇을 빼서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사기 그릇이 산산조각이 나고 검붉은 국물이 방바닥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칠성은 영문을 몰라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쳐다보았지만 박 씨는 아들의 어깨를 잡고 거칠게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뱉어. 어서 뱉어내란 말이야. 그걸 다 먹으면 어떡해. 박 씨의 목소리는 공포와 광기로 뒤섞여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칠성의 등을 두드리며 입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억지로 토하게 하려 했습니다. 칠성은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행동에 겁을 먹고 발버둥 쳤지만 박 씨의 힘은 평소와 달리 엄청나서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방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칠성은 캑캑거리며 괴로워했습니다. 연화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기괴한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도대체 저 국에 무엇이 들어있기에 새어머니가 저토록 미친 사람처럼 구는 것일까? 불길한 예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칠성의 얼굴색이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혈색 좋던 얼굴이 창어지처럼 하얗게 질리더니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해갔습니다. 엄마, 배가 너무 아파. 칠성은 배를 움켜쥐고 바닥을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뱃속에 불덩이가 들어앉은 것처럼 혹은 날카로운 칼날이 장기를 휘젓는 것처럼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칠성의 비명소리는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처참하게 울려 퍼졌고 그의 몸은 활처럼 휘어지며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독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하게 칠성의 몸을 잠식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바닥에 쓰러진 아들을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칠성아 정신 차려라. 의원 누구 없느냐. 빨리 의원을 불러오너라. 그녀는 방문을 열어젖히고 마당을 향해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당에서 서성이던 월매 할멈과 하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혼비백산하여 안방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방 안의 광경은 그야말로 지옥도와 다름없었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과 쏟아진 국물 거품을 물고 쓰러진 칠성, 그리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울부짖는 박 씨의 모습에 하인들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월매 할멈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머슴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읍내로 가서 의원님을 모셔오게. 칠성 도련님이 위독하시다. 머슴은 네 하고 대답할 새도 없이 집신을 꿰어 신고 대문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할멈은 칠성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다가갔지만 박 씨는 아들을 뺏길까봐 할멈을 밀쳐내며 소리쳤습니다. 저리 비켜. 아무도 내 아들 몸에 손대지 마. 박 씨의 눈은 뒤집혀 흰자위가 번득였고 입계는 거품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두려우면서도 눈앞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모성의 사이에서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연화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칠성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방금 전 칠성이 뺏어 먹은 그 국그릇은 분명 자신의 앞에 놓여 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칠성이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지금 저 바닥에서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 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목을 감싸 쥐었습니다. 새어머니가 나를 죽이려 했구나. 내게 독이 든 국을 먹이려 했구나 하는 끔찍한 진실이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가족에게 배신당한 절망감이 뒤섞인 뜨거운 액체였습니다. 박 씨는 고통스러워하는 칠성을 붙들고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 칠성아, 엄마가 잘못했다. 그건 네가 먹을 게 아니었어. 그건 연화년이 먹고 죽었어야 할 건데. 왜 네가 먹어서 이 사단이 났니? 박 씨의 입에서 나온 말은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인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고 월매 할멈은 기어이 일이 터졌구나 하며 탄식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이 무슨 말을 내뱉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오직 아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미친 듯이 칠성의 가슴을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연화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의심으로만 머물렀던 일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연화는 털썩 주저앉으며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머니라 부르며 따랐던 사람이, 아버지가 사랑했던 사람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독약을 탔다는 사실은 17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녀의 귓께는 연화년이 먹고 죽었어야 할 건데 라는 박 씨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식어갔고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칠성에게서 박 씨에게로 그리고 다시 연화에게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칠성의 증세는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위로 돌아갔으며 숨소리는 쇳소리처럼 거칠어졌습니다. 몸을 비틀 때마다 관절이 꺾이는 듯 단 기괴한 소리가 났고 입에서는 검은 피가 섞인 거품이 계속해서 흘러나왔습니다. 박 씨는 아들의 손을 잡고 엉엉 울며 빌었습니다. 신령님 부처님, 제발 우리 칠성이 좀 살려주세요.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제발 우리 아들만은 살려주세요. 악독한 계모이자 살인 미수범인 그녀였지만 자식 앞에서는 그저 나약하고 어리석은 어미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기엔 그녀가 저지른 죄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김진사 댁에서 들려오는 곡소리에 하나둘 대문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무슨 날벼락이래. 칠성 도련님이 갑자기 쓰러졌다는데 새어머니가 연화 아가씨를 잡으려다 제 자식을 잡았다던데 담장 밖에서는 온갖 소문과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열린 대문 틈으로 보이는 분주한 하인들의 모습과 안채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는 마을 사람들의 호기심과 걱정을 동시에 자극했습니다. 평소 김진사 댁의 높은 담장에 가려져 있던 비밀들이 칠성의 비명소리를 타고 세상 밖으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월매 할멈은 정신을 차리고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증거가 인멸되기 전에 솥에 남은 국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부엌에 들어가니 가마솥에는 아직 칠성에게 퍼주지 못한 국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할멈은 조심스럽게 국자로 국물을 떠서 작은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국물에서는 여전히 그 기분 나쁜 비릿한 냄새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할멈은 항아리를 치마폭에 감추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바로 마님이 아가씨를 해하려 했던 증거다. 의원님이 오시면 이걸 보여드려야 해. 할멈의 주름진 손은 분노로 인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원이 도착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읍내까지 가는 길이 멀기도 했거니와 눈이 내려 길이 미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칠성은 생사를 오가는 고통 속에서 점점 기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탈진하여 칠성의 머리맡에 쓰러져 흐느끼고 있었고 연화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누구 하나 감히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바람만이 문풍지를 흔들며 이 비극을 조롱하듯 윙윙거릴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대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리고 땀투성이가 된 머슴과 함께
백발이 성성한 의원이 들어왔습니다. 의원은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진동하는 비릿한 냄새와 칠성의 상태를 보고 단박에 독 중독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서둘러 칠성의 맥을 짚고 눈꺼풀을 뒤집어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독 기운이 이미 오장육부에 퍼졌구려. 조금만 늦었어도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을게요. 의원은 가방에서 침을 꺼내 칠성의 손발끝을 따서 검은 피를 내게 하고 해독 작용을 하는 약물을 칠성의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의원의 처치로 칠성의 거친 호흡이 조금씩 잦아들자 박 씨는 그제야 정신이 드는 듯 의원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의원님, 우리 칠성이 사는 겁니까? 살 수 있는 겁니까? 의원은 박 씨를 내려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아이에게 무엇을 먹인 겁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상한 음식이 아닙니다. 분명 독초를 달인 물이나 극약이 섞인 음식을 먹은 것 같은데 바른대로 말해야 해독제를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의원의 서슬 퍼런 추궁에 박 씨는 말문이 막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박 씨가 우물쭈물하며 대답을 못하자 월매 할멈이 치마폭에 숨겨둔 항아리를 꺼내 의원 앞에 내밀었습니다. 의원님, 이 국물을 좀 보십시오. 아까 도련님이 드신 국입니다. 냄새가 예사롭지 않아 제가 따로 챙겨두었습니다. 의원은 항아리의 냄새를 맡아보고는 손가락으로 찍어 맛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것은 초우와 부자가 섞인 맹독이 아닙니까? 이걸 먹었다간 황소라도 쓰러질 판인데 사람에게 이걸 먹이다니. 의원의 호통의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박 씨에게로 쏠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된 것입니다. 박 씨는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난의 눈초리를 견딜 수 없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수치심과 공포로 불그락부르락 변했습니다. 아니 그게 나는 그저 쥐를 잡으려고. 그녀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이미 드러난 진실 앞에서 그 말은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은 수군거리며 세상의 계모가 전처 딸을 죽이려다 자기 아들을 죽일 뻔했어. 천벌을 받은 거야. 라며 박 씨를 손가락질했습니다. 박 씨가 쌓아 올린 위선과 권위는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의원의 응급처치 덕분에 간신히 고비는 넘겼지만 독기운 때문에 얼굴이 퉁퉁 붓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지만 그 눈빛에는 원망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믿고 따르던 어머니가 자신에게 독을 먹였다는 사실. 비록 실수였다고는 하나 그 충격은 어린 칠성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박 씨는 아들의 눈을 피하며 흐느꼈지만 그 눈물은 이미 때늦은 후회일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이전과는 달리 차분하고 단호해져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스치고 지나온 사람은 더 이상 사소한 두려움에 떨지 않는 법입니다. 연화는 의원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의원님, 동생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떨고 있는 박 씨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연화의 그림자가 박 씨를 덮치자 박 씨는 흠칫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연화는 박 씨를 내려다보며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모든 것을 멈추세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마세요. 연화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슬픔은 단순히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 때문만이 아니라 욕심에 눈이 멀어 가족을 파탄으로 몰고 간 새어머니에 대한 연민이기도 했습니다. 박 씨는 연화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디서 눈을 부라리느냐고 호통을 쳤겠지만 지금은 죄인의 처지가 되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연화의 뒤에는 월매 할멈과 하인들이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된 마을의 공기가 든든한 버팀목처럼 서 있었습니다. 집안의 소란이 어느 정도 진정되자 마을 촌장과 어른들이 김진사 댁 사랑채로 모여들었습니다. 아이가 독을 먹고 죽을 뻔했다는 소식은 단순한 집안일을 넘어 마을 전체의 중대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박 씨를 불러 자초지종을 물으려 했지만 박 씨는 안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랑채 마루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사람들은 혀를 차며 김진사가 돌아오면 이 일을 어찌 감당할꼬 하며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깨진 그릇은 다시 붙일 수 없었습니다. 한편 의원은 칠성에게 며칠간 탄약을 다려 먹이고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독의 후유증으로 한동안 걷거나 먹는 것이 불편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칠성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배고픔보다 더 큰 고통은 어머니에 대한 배신감이었습니다. 그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좋아하던 고기 반찬도 달콤한 곶감도 이제는 쳐다보기조차 싫어졌습니다. 칠성의 마음속에 있던 탐욕의 불꽃은 독약과 함께 꺼져버리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재만이 남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저녁놀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 댁 지붕 위로 내려앉는 저녁 햇살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름다웠지만 집안의 풍경은 어제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부엌의 아궁이는 식어버린 채 찬바람만 드나들었습니다. 연화는 마루 끝에 앉아 붉게 타오르는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이 모든 사실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 집안의 평화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때 대문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김진사님이 오신다. 김진사님이 돌아오셨다. 라고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연화는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예정보다 며칠 일찍 도착한 아버지의 귀환이었습니다. 박 씨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볼 면목이 없기도 하거니와 자신의 죄가 낱낱이 밝혀질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뛰는 가슴을 부여잡고 대문 쪽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멀리서 말을 타고 오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진사는 마을 어귀에서부터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고 집 쪽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이 불길했기 때문입니다. 대문에 들어선 김진사는 마중 나온 연화의 창백한 얼굴과 하인들의 굳은 표정을 보고 단번에 집안에 병고가 생겼음을 직감했습니다. 연화야, 이게 무슨 일이냐? 집안 꼴이 왜 이 모양이야? 김진사의 물음에 연화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질 시간이 온 것입니다.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는 이미 열렸고 그 안의 진실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김진사가 대문을 들어서자 집안의 공기는 마치 폭풍 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하인들이 고개를 숙인 채 서성이고 있었고 사랑채 쪽에서는 마을 어른들이 낮은 목소리로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먼지 묻은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성큼성큼 안채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방 안에서는 역한 약 냄새와 비릿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아랫목에는 아들 칠성이 퉁퉁 부은 얼굴로 식은땀을 흘리며 누워 있었고 그 곁에는 의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맥을 짚고 있었습니다. 김진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었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의원은 김진사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예를 갖추었습니다. 진사 어른 오셨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진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멀쩡하던 아이가 왜 저 지경이 되었으며 집안 꼴은 왜 이 모양입니까? 의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칠성이 독초가 든 국을 먹고 사경을 헤매다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고했습니다. 독이라는 단어가 김진사의 귀에 꽂히는 순간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부릅떴습니다. 내 집 안에서, 그것도 가족끼리 밥을 먹는 자리에서 독이 나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부엌 쪽에 숨어있던 월매 할멈이 조심스럽게 마루로 올라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까 챙겨두었던 작은 항아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멈은 김진사 앞에 무릎을 꿇고 항아리를 내밀며 울먹였습니다. 나으리, 이 늙은이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도련님이 드신 국물입니다. 마님께서 아가씨에게 주시려던 것을 도련님이 모르고 드시는 바람에 이 사단이 났습니다. 할멈의 폭로는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김진사의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새어머니가 전처 자식을 죽이려다 제 자식을 해쳤다는 기가 막힌 사연에 김진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김진사의 얼굴은 분노로 불그락푸르락 변해갔습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고 벌떡 일어나 안방 문을 거칠게 열어 젖혔습니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벌벌 떨고 있던 박 씨가 남편의 서슬 퍼런 모습에 기겁을 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내 인연 네가 사람이냐? 어찌 어미라는 사람이 자식에게 독을 먹일 생각을 한단 말이냐? 김진사의 호통소리가 기와집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박 씨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빌기 시작했습니다. 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저 우리 칠성이 잘되게 하려고. 연화가 있으면 칠성이 몫이 줄어들까봐 잠시 귀신에 씌었나 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박 씨의 변명은 오히려 김진사의 화를 더욱 돋우었습니다. 재산 욕심 때문에 멀쩡한 딸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더욱 괘씸하고 용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이 결국 내 아들을 죽일 뻔했구나. 하늘이 무섭지도 않더냐. 김진사는 박 씨의 어깨를 발로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마당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도 혀를 차며 박 씨를 비난했습니다. 독한 여자 같으니라고. 제 꾀에 제가 넘어간 게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박 씨의 가슴을 찔렀지만 그녀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체면과 위엄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연화는 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아버지 고정하세요. 동생이 보고 있습니다. 칠성이를 봐서라도 한 번만 참아주세요. 연화의 착한 마음씨에 김진사는 더욱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고도 자신을 죽이려 한 계모를 감싸려는 딸의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기 때문입니다. 김진사는 연화를 일으켰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연화야, 내 마음은 알겠다만 이는 단순히 집안일이 아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이런 일을 벌인단 말이냐. 내 오늘 이 악연을 끊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화를 부를 것이다. 김진사의 결심은 확고해 보였습니다. 김진사는 하인들을 시켜 박 씨의 짐을 싸게 했습니다. 너는 더 이상 이 집안의 사람이 아니다. 내 너를 관에 넘겨 죄를 묻고 싶지만 칠성이의 어미라는 점을 참작하여 내쫓는 것으로 마무리하겠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라. 김진사의 추상 같은 명령에 박 씨는 혼비백산하여 매달렸습니다. 나으리 제발 칠성이 곁에만 있게 해주십시오. 아픈 아이를 두고 어찌 어미가 떠난단 말입니까?
박 씨는 칠성이 누워있는 쪽으로 기어가려 했지만 하인들이 그녀를 가로막았습니다. 이미 인심을 잃은 그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칠성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어머니가 쫓겨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었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독을 먹였다는 충격 때문에 어머니를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감은 눈 사이로 뜨거운 눈물만 주르륵 흘러내릴 뿐이었습니다. 박 씨는 멀리서 칠성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했지만 그것은 메아리 없는 외침이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가 사랑하는 아들과의 생이별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이토록 무섭고 정확하게 들어맞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하인들은 박 씨가 챙겨온 옷가지와 폐물을 싼 보따리를 마당에 던져주었습니다. 박 씨는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하인들에게 이끌려 대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찬바람이 쌩하고 불어와 그녀의 얇은 옷자락을 파고들었습니다. 대문이 쿵하고 닫히는 소리가 마치 단두대의 칼날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박 씨는 닫힌 대문을 두드리며 한참을 울부짖었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녀를 동정하기보다는 냉담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박 씨가 떠나고 난 뒤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김진사는 마루에 걸터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안의 불행을 막지 못한 가장으로서의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담뱃대만 만지작거릴 뿐 차마 불을 붙이지도 못했습니다. 월매 할멈은 조용히 다가와 김진삭에 따뜻한 물 한 그릇을 올렸습니다. 나으리,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겁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아가씨가 무사하고 도련님도 고비를 넘겼으니 그것만으로도 천만다행입니다. 할멈의 위로에 김진사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물을 마셨습니다. 연화는 방으로 들어가 칠성의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칠성은 눈을 뜨고 누나를 바라보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엄마가 나쁜 짓을 해서 미안해. 칠성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은 연화의 마음에 닿았습니다. 연화는 칠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칠성아. 네 잘못이 아니야. 너도 많이 놀랐지. 이제 다 지나갔어. 얼른 낫기만 해. 연화는 동생을 원망하기보다 품어주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돌아가신 친어머니가 바라던 모습일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김진사는 날이 밝는 대로 집안 곳곳을 청소하고 부정을 씻어내는 의식을 치르라고 명했습니다. 독기운이 스며든 부엌의 기물들은 모두 깨뜨려버리고 새로운 그릇과 솥을 장만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떡과 술을 돌려 놀란 민심을 수습하고 사과했습니다. 비록 집안의 치부가 드러난 일이었지만 김진사는 숨기기보다 당당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김진사의 대쪽 같은 성품을 알기에 그를 비난하기보다는 위로하며 김진사 댁에 평안을 빌어주었습니다. 칠성의 회복은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독이 몸을 많이 상하게 한 탓에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고 구토를 반복했습니다. 연화는 밤낮으로 칠성의 곁을 지키며 미음을 끓여 떠먹이고 약을 다려주었습니다. 박씨가 칠성을 망쳐놓았다면 연화는 정성으로 칠성을 다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누나의 지극정성에 감동하여 예전에 버릇없던 태도를 버리고 조금씩 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고기 반찬이 없다고 투정 부리던 모습은 사라지고 연화가 끓여준 맑은 미음 한 그릇에도 감사할 줄 아는 아이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햇살이 따사롭게 비치는 마루의 김진사와 연화, 그리고 조금 기운을 차린 칠성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마당에는 참새들이 날아와 쪼아 먹을 것을 찾고 있었고 늙은 개가
꼬리를 흔들며 돌아다니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김진사는 두 아이를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했다. 이번 일로 우리 가족이 큰 고통을 겪었지만 이로 인해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아버지의 말씀에 연화와 칠성은 고개를 숙여 깊이 새겼습니다. 집안의 하인들도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안주인의 서슬퍼런 감시가 사라지자 부엌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일하는 손길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월매 할멈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장독대를 닦았습니다. 이제야 사람 사는 집 가꾸먼 암 그렇고 말고. 할멈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어딘가에서 보고 계실 연화의 친어머니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흉흉했던 소문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김진사 댁에는 다시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가 남기고 간 독초 봉투와 약탕과는 마을 뒷산 깊은 곳에 묻어버렸습니다. 나쁜 기운은 땅속 깊이 봉인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김진사는 칠성에게도 엄하게 가르쳤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면 결국 제 것을 잃게 되는 법이다. 이번 일을 평생 거울로 삼아 욕심을 부리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칠성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가르침을 맹세했습니다. 독이 든 국 한 그릇이 가져온 파장은 컸지만 그것은 칠성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이제 마을에는 김진사 댁에 새로운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계모의 악독한 짓을 이겨낸 효녀 연화의 이야기와 잘못을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된 칠성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를 볼 때마다 복 받을 거야, 암복 받고 말고 하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연화는 그럴 때마다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그늘이 없었고 맑은 눈동자는 겨울 하늘처럼 투명하게 빛났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깊어가고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이 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덮인 풍경은 지난날의 흉터와 아픔을 모두 덮어주는 듯 했습니다. 김진사댁 굴뚝에서는 다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마을 어귀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독이 든 위험한 냄새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 정성껏 준비하는 사랑의 냄새였습니다. 방 안에서는 다듬이질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고 사랑채에서는 김진사가 책 읽는 소리가 낭랑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지고 온 가족이 밥상머리에 둘러 앉았습니다. 김진사는 숟가락을 들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 밥 식겠다. 어서 들자. 칠성은 연화에게 맛있는 반찬을 집어주며 말했습니다. 누나 이거 먹어. 내가 딴 나물이야. 연화는 동생의 갸륵한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활짝 웃으며 받아먹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너도 많이 먹어. 밥상 위에는 화려한 고기 반찬은 없었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따뜻하고 맛있는 밥상이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김진사 댁 안방은 훈훈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난로보다 더 뜨겁게 방 안을 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련을 겪고 더욱 단단해진 가족의 사랑은 그 어떤 추위도 녹일 수 있을 만큼 강인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다가오는 봄을 기다리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살아가는 일뿐이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찾아오듯 김진사 댁의 긴 겨울밤도 서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점차 잦아들고 김진사 댁 담장 너머로 따스한 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앙상하게 서 있던 매화나무 가지에는 어느새 톡톡 터질 듯한 꽃망울이 맺혔고 얼어붙었던 땅이 녹으며 촉촉한 흙내음을 풍겼습니다. 그 흙내음은 지난 겨울의 비극과 상처를 덮어주려는 듯 부드럽고 온화했습니다. 집안을 감싸고 있던 무겁고 스산한 기운은 눈 녹듯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맑은 햇살과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가 채워졌습니다. 대문은 활짝 열려 봄바람을 맞이했고 드나드는 하인들의 발걸음에도 경쾌한 리듬이 실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김진사 댁 앞을 지날 때마다 더 이상 혀를 차거나 수군거리지 않고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화는 이제 명실상부한 김진사 댁의 안주인 역할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시련을 겪으며 단단해진 내면과 타고난 지혜로 집안 살림을 알뜰살뜰 보살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하인들의 일거리를 챙기고 곳간을 열어 식재료를 점검하는 그녀의 모습에서는 기품이 흘러넘쳤습니다. 하인들은 연화의 공정하고 따뜻한 대우에 감동하여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제 일처럼 열심히 일했습니다. 예전에는 마님의 눈치를 보느라 숨죽여 지냈던 월매 할멈도 이제는 허리를 펴고 당당하게 부엌을 호령하며 연화가 좋아하는 쑥버무리며 화전을 만드느라 콧노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더 이상 독을 품은 매운 연기가 아니라 구수하고 달콤한 삶의 향기였습니다. 칠성의 변화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거리였습니다. 통통하게 살이 올라 심술 굳게 보이던 얼굴은 젖살이 빠지면서 의젓한 소년의 모습으로 변모했고 하루 종일 먹을 것만 찾던 입으로는 이제 천자문을 외우고 글을 읽는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는 몸이 완전히 회복된 후부터는 아버지를 따라 논밭을 둘러보며 농사일을 배우겠다고 나섰습니다. 흙투성이가 되어 돌아온 칠성이 연화에게 누나 오늘 내가 모내기를 도왔어 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때면 연화는 흙 묻은 동생의 얼굴을 닦아주며 대견해 했습니다. 칠성은 가끔 밥상머리에서 맛있는 반찬을 보면 습관적으로 젓가락이 먼저 가려다가도 멈칫하며 연화의 밥그릇 위에 반찬을 올려주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난날의 과오를 잊지 않고 있다는 무언의 다짐처럼 보여보는 이들의 마음을 짠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진사는 사랑채 마루에 앉아 책을 읽다가도 문득문득 창밖을 내다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마당에서 연화와 칠성이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거나 하인들과 어울려 웃는 모습을 볼 때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보다 더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는 지난 일을 겪으며 재산이나 명예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 간의 화목과 신뢰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한때는 재산을 불리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집안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자신을 깊이 반성하며 이제라도 아이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리라 다짐했습니다. 김진사의 눈가에 잡힌 주름은 세월의 흔적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평온함을 찾은 가장의 여유로운 인품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김진사는 연화를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그는 장롱 깊은 곳에서 고이 간직해 두었던 비단 보자기를 꺼내어 연화 앞에 놓았습니다. 연화야, 이것을 풀어보거라. 내가 한양에서 돌아올 때 너를 주려고 사왔던 것인데 집안이 어수선하여 이제야 주는구나. 연화가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풀자 그 안에는 꽃무늬가 수놓아진 고운 비단신 한 켤레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연화가 그토록 신고 싶어 했던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선물되었습니다. 연화는 비단신을 가슴에 품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예뻐요. 김진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가시밭길을 걷게 해서 미안하다. 이제부터는 이 꽃신을 신고 꽃길만 걷거라. 그때 방문 밖에서 기웃거리던 칠성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내 건 없어 하고 심통을 부렸겠지만 칠성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와, 누나 정말 잘 어울리겠다. 한번 신어봐. 칠성의 진심 어린 축하의 연화는 비단신을 신고 마루를 사뿐사뿐 걸어보았습니다. 분홍빛 비단신이 연화의 발끝에서 춤을 추듯 빛났습니다. 칠성은 아버지에게 다가가
아버지, 저는 나중에 커서 누나처럼 마음씨 고운 색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하고 짓궂게 물어 김진사와 연화를 웃음 짓게 만들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골목길까지 퍼져나갔고 지나가던 강아지도 덩달아 꼬리를 흔들며 지저댔습니다. 마을에는 박 씨에 대한 소문도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먼 친척집에서 쫓겨나 읍내 주막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고 절에 들어가 참회하며 살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짐짓 모른 채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화가 조용히 아버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소문에 들으니 어머니께서 많이 힘드시다는데 쌀이라도 조금 보내드리면 안 될까요? 칠성이를 낳아주신 분이신데 너무 모질게 하는 것도 도리가 아닌 듯합니다. 연화의 넓고 깊은 마음씨에 김진사는 감복하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하인을 시켜 익명으로 쌀과 옷감을 보내게 했고 칠성에게는 이 사실을 비밀로 붙였습니다. 용서는 복수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한 법임을 연화는 몸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흘러 어느덧 산과들이 황금빛으로 물드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김진사댁 논밭에는 누렇게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마당의 감나무에는 붉은 감이 탐스럽게 열렸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풍년이 들어 곳간마다 곡식이 가득 찼고 집안에는 풍요로움이 넘쳐났습니다. 김진사는 마을 사람들을 초대하여 추수감사잔치를 열기로 했습니다. 지난 겨울에 흉흉했던 일을 잊고 마을 사람들의 도움과 관심에 보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대문은 활짝 열리고 마당에는 멍석이 깔렸으며 부엌에서는 떡을 찌고 고기를 굽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이번 잔치의 음식은 모두 연화의 지휘 아래 정성껏 준비된 것들이라 그 어떤 의심도 없이 믿고 먹을 수 있는 따뜻한 음식들이었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김진사 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즐거운 얼굴로 마당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김진사 댁 인심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왔구먼. 연화 아가씨, 솜씨가 보통이 아니야. 사람들은 입을 모아 칭찬하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칠성은 어른들 사이를 오가며 술병을 나르고 안주를 권하며 깍듯하게 대접했습니다. 예전에 버릇없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엿한 도련님의 태가 나는 칠성을 보며 어른들은 사람이 달라져도 저렇게 달라질 수 있나 하며 껄껄 웃었습니다. 김진사는 사람들 틈에서 행복한 표정으로 술잔을 받았고 연화는 부엌과 마당을 오가며 부족한 것이 없는지 살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 하늘에는 쟁반같이 둥근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달빛은 기와 지붕을 은은하게 비추고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월매 할멈은 떡을 한 접시 가득 담아 연화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가씨도 좀 드셔요. 하루 종일 뛰어다니느라 고생 많으셨어. 연화는 땀을 닦으며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 속에 마치 어머니의 웃는 얼굴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시지요. 우리 집이 다시 이렇게 평화로워졌어요. 칠성이도 훌륭하게 자라고 있고요. 연화는 마음속으로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며 안도감에 젖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뒤 김진사 댁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예전의 차갑고 무서운 침묵이 아니라 충만하고 따스한 평화의 침묵이었습니다. 김진사와 연화칠성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며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귀뚜루르 귀뚜루르 들려오고 시원한 가을바람이 옷깃을 스쳤습니다. 김진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달이 참 밝구나. 우리 집안의 앞날도 저 달처럼 밝을 것 같다. 칠성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우리 집안을 더 빛내겠습니다. 누나한테도 평생 잘할 거고요. 연화는 동생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칠성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천이 손끝을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독이 든 국그릇으로 시작된 비극적인 운명은 이제 서로를 위하는 사랑의 끈으로 단단히 묶여 다시는 끊어지지 않을 가족의 연으로 거듭났습니다. 욕심은 비우고 사랑을 채운 그릇에는 행복만이 담길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그들은 긴 고통 끝에 깨달은 것입니다. 김진사는 두 자녀를 바라보며 세상 그 누구보다 부자가 된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남은 생을 바치겠노라고. 밤이 깊어지자 식구들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연화는 자리에 누워 꽃신을 머리맡에 두고 잠을 청했습니다. 비단 이불의 감촉이 부드러웠고 방 안의 공기는 훈훈했습니다. 더 이상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칠성도 자신의 방에서 편안하게 잠이 들었고 꿈속에서 누나와 함께 들판을 뛰어노는 꿈을 꾸었습니다. 김진사 댁의 모든 등불이 꺼지고 오직 달빛만이 마당의 장독대를 하얗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장독대에는 독이 든 항아리 대신 잘 익은 간장과 된장 그리고 가족을 위한 정성이 가득 담긴 항아리들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긴긴 밤. 마을 어귀에 느티나무가 마을을 지키듯 서 있고 산신령도 흐뭇하게 미소 지으며 내려다보는 김진사 댁. 시련의 비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더욱 굳건한 뿌리가 내렸고 그 위로 사랑이라는 꽃이 만발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어떤 시련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이 있기에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옛날 이야기 속의 주인공들이 의뢰 그렇듯 그들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는 소식이 바람결에 실려 전해져 옵니다. 그리하여 김진사 댁의 기와지붕 위로는 언제나 밝고 맑은 달빛만이 비추었고 사람들은 그 집을 복이 넘치고 전기 흐르는 집이라 부르며 오래오래 부러워했답니다.